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한론이라는 일본 내에서 일어났던 대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논쟁이었었지만 그것이 조선에 관계된 것이었고,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로 그 세간론, 이 정한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면서 메이지 정부 최고위층 내에서 커다란 격돌이 일어났고, 격돌이 일어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해서 조선을 당장 정복하자는, 정벌하자는 그 세력이 결국은 지고, 그리고 정벌 대신 외교로 조선을 열어보자라는 쪽이 그 승리를 하게 됐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한론이 갖고 있는 뭐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어떠한 의미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국제 질서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정한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설립을 하고 정부와 직제를 모두 다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조선하고의 관계를 그럼 재설정하자, 근대 국가의 관계로 재설정하자. 따라서 1609년에 맺었던 기후약조를 폐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근대 국가끼리 하는 근대 조약을 맺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는 이제 조선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외관으로 사신을 보내서 새로운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선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기후약조대로만 해야 되지 새로운 방식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의논이 분분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일부에서는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사신조차도 안 받고 이런 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정벌을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정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말로 세이칸론 이러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정한론이 일본 정부의 최고위층을 갈라놓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그 동지들끼리 새 정부를 일으키고, 일부는 이와꾸라 사절단이라는 걸 꾸려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을 공부를 하고 10년 전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있었고, 나머지는 또 남아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뭐 폐번 치현, 그리고 징병제 도입 등 여러 가지 개혁을 또 이제 이어나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정한론이 일어나면서 일본 내에 남아 있었던 그 정부의 제일 높았던, 힘셌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나를 조선으로 가는 대사에 임명을 해라. 그래서 내가 조선에 가서 결국은 협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군대를 일으켜서 조선을 정벌을 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은 그 조선 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한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일본 정부 내에 또 산조 사네토미 같은 사람은 급히 이와꾸라 사절단으로 나가 있던 대신들한테 이제 전보를 쳐서 큰일 났다, 빨리 귀국하라. 그래서 이제 이와꾸라 대신은 물론이고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국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귀국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 사이고 측과 이 오쿠보 이와꾸라 측의 격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를 받고서는 거기에서 나가 있었던 이 이와꾸라 사절단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견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사실 갈라집니다. 이와꾸라 사절단이 거의 2년 동안 같이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국내를 개혁하는 방식,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혁명 동지였던 그 사이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더군다나 정한론까지 일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다카요시 본인은 자기가 조선의 대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같은 사람은 사실은 지금 사이고가 가겠다. 그래서 정한론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고, 이와꾸라 또는 오쿠보 같은 현실주의자들, 굉장히 냉철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럴 것이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 이와꾸라 사절단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그 세 사람이 따로따로 귀국을 합니다. 아예 귀국 날짜까지 바꿔서 서로가 다른 데를 더 들려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유신 삼걸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선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정한론을 갖고 또 갈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선하고의 관계가 중요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앞으로 나갈 큰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쿠보는 어쨌든 귀국길에 올라서 5월 26일 날 귀국을 하고요. 기도는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거쳐서 7월 23일 날 귀국을 하고, 이와꾸라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스리랑카, 사이공, 홍콩, 상하이까지 거쳐서 9월 13일에나 귀국을 합니다. 이 먼저 이제 기도하고 오쿠보가 귀국을 하는데, 기도는 전혀 논쟁에 개입하지 않고 오쿠보도 논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한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회의가 열리는데도 거기를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쿠보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인 사이고가 지금 저러고 그 정한론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 그냥 대놓고 반대를 하기도 그렇고 찬성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꾸라가 9월 달에 뒤늦게 도착을 하고는, 이와꾸라는 도착하는 즉시, 뒤늦게 도착하지만 즉시 이 논쟁에 이제 뛰어듭니다. 오쿠보가 이제 그동안에 오쿠보 도시미치가 자기랑 같이 정한론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오쿠보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참이라는 게 그 태정 대신 좌 대신 우 대신이 있고 나머지가 상기, 그 직책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어전회의, 이 태정관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오쿠보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참이라는 호칭은 안 갖고 직책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참이도 아니니까 난 안 가겠다. 사실은 이제 사이고하고의 관계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갔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와꾸라가 오자마자 자기랑 같이 정한론을 반대할 것이 분명한 오쿠보를 당장 참의에 임명을 해버리고 나오시오 당신도. 그래서 오쿠보도 드디어 이제 태정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월 10일 날 오쿠보가 드디어 참의직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참의직을 수락할 때 오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꾸라하고 산조, 좌 대신 우 대신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목숨을 걸고 자리를 수락한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가면 자기 중마고인 사이고하고 격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태정관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날 아들한테 써놓고 간 편지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 말고는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받아들인다.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는 영예로운 죽음이 될 것이다. 내가 죽은 후 아버지의 애국심을 이어받고 나라의 유용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럽니다. 드디어 오쿠보가 태정관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정한론의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에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같이 일으켰던 조슈, 사츠마 이런 데 도사 이런 번의 제일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정부를 같이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 혁명 동지 세력이 완전히 반으로 나뉩니다.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파와 조선을 정벌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그런 파로 경론이 이제 정한론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정한론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 국내의 개혁의 문제, 거기에 따른 외교 관계의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사이고 같은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있는 거고 오쿠보나 기도, 특히 이와꾸라 이런 사람들은 2년 동안 이와꾸라 사절단을 들여서 해외까지 다 보고 왔으면 이 혁명의 시기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떨어져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개혁의 문제를, 이 중대한 문제들을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목숨을 걸고 그 토론을 합니다. 저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한 곳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같은 혁명 동지들끼리도 격론을 벌이고 목숨을 걸면서 토론을 하면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자, 10월 14일 날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이고는 그런 거죠. 당신들 없었을 때 이미 8월 달에 다 결정 났다. 천황의 재가까지 받았으니까 그대로 다시 나를 조선의 특명정권대사로 보내라. 말대답을 하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는 거의 오쿠보밖에 없었던 거죠. 오쿠보가 안 된다. 시기상조다.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일 높았던 산조는 뭐 어쨌든 간에 이미 결정이 난 거고 당신들 없는 사이에 천황 재가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그대로 사이고를 보내야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오쿠보가 나 그러면 나는 반대다. 근데 내 의견 안 받으면 난 참의직을 사표를 냈다. 방금 임명을 했는데 이와꾸라가 임명을 했는데 나 내던지면서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때 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혁명 동지입니다. 오쿠마는 나중에 외무장관까지 하고 우리 조선의 그 갑오 경장 당시에도 외무장관을 지으면서 우리랑 굉장히 오랜 관계가 있는 거고 이 오쿠마 시게노부가 거기에서 하도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오쿠마가 슬쩍 일어나서 사실 외국 사람들하고 만찬 약속이 있어 나간다 그러니까 사이고가 불러갖고 아니 지금 나라에 이렇게 중요한 그 논의를 하고 앉아 당신은 뭐 외국 사람하고 밥 먹다 나간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호통을 치니까 이제 오쿠마는 또 찔끔해서 도로 앉고 이러면서 진짜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격론 벌이다가 뭐 그만두겠다, 가지 마라,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결론이 안 내고 또 회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사이고가 이번에는 지가 안 나갑니다. 자기가 안 나가면서 산조 사네토미 대신한테 편지를 보내서 산조는 이제 회의에 나가갖고 사이고가 이렇게 편지까지 오고 그랬는데 안 보낼 수 없다. 다 결정을 하니까 보내야 된다.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의가 열립니다. 이틀 후에 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이와꾸라, 오쿠보, 기도 등이 전부 다 사표를 산조한테 내버리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오쿠보가 자기가 왜 정한론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장문의 의견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 의견서가 이 당시에 30대 중반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식견,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식견이 얼마나 놀라웠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왜 지금 정한론을 안 일으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드러놓은 아주 명문장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론에 관한 오쿠보 도시미치의 의견서입니다. 무릇 국가를 다스리고 강토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이 숙려하고 널리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아감과 물러남, 취함과 지킴은 반드시 그 기세를 보아 움직이며 불가함을 보면 멈춘다. 치욕을 느껴도 참으며 의리가 있어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경중을 따지고 시세에 비추어 후일에 크게 기대하는 이유이다. 그만에 조선사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직 급히 서둘러서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돌아보고 두텁게 살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취지를 아래에 들었다. 첫 번째 이유, 황상의 지극한 덕에 의해
천운을 만회하여 비상한 공과 업적을 세워 오늘날의 성대함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천황의 친정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다. 정부의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일단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등 실로 고금에 드문 대변혁이며 지금 수도의 상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미 그 일이 마무리 지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방 구석구석에 이르러서는 이 때문에 땅을 잃고 생업을 빼앗겨 크게 불만을 품은 도당들이 실로 적지 않을 것이다. 혹은 반포된 법령의 의미를 오해하고 혹은 조세 증가하려는 것을 의심하여 변방의 어리석은 인민이 쉽게 고무되고 선동되어 소란을 일으킨 일에 이를 막지 못하고 선혈을 땅에 흘린 일이 이미 몇 차례나 되었다.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다. 수십 차례의 농민 전쟁들이 일어난, 농민 밀란들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고 세금 제도도 바뀌고 이러니까 엄청난 혼란이고 뭐 징병까지 하고 이러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이렇게 국내 상황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환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비용이 이미 막대하여 세입이 항시 세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환이 있다. 하물며 지금 재난의 시초를 열어 수만 병사를 외국에 보내게 되면 하루에 거만의 재를 소비하고 전쟁이 오래될 때에는 그 비용 또한 막대해질 것이다. 혹은 중세를 거두거나 혹은 변제의 보장이 없는 외채를 빌리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이미 500만 이상으로 상환의 방법에 있어서도 아직 확연한 예산이 없으며 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 출병의 일거로 인해 심히 목적의 차질을 빚어 구제 불가능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심히 우려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다. 전쟁 비용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거죠. 또 세금을 거더라고. 지금 그러지 않는데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세금을 또 거드냐? 아니면 그럼 또 화폐를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당백전 하듯이 그렇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히 모든 거를 바꾸고 새로 투자를 하고 그러느라고 그러지 않아도 외국으로부터 돈 빌린 게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걸 상환할 방법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전쟁을 지금 일으켜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사업을 일으켜 부강의 길을 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은 수년 후를 기다려 성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즉 해륙, 문부, 사법, 공부, 개척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은 모두 일조일석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약간의 세월을 두고 순서를 밟아 그 성공을 거두는 것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켜 헛되이 정부의 심력을 허비하면 지금 창조의 사업이 전쟁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그 성공의 늦고 빠름을 논하자면 수십 년의 차이를 낳을 것이며 후일에 이르러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잘 고려해야 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이유이다. 다방면에 있어서 교육에서부터 기간산업에 모든 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들어간 투자는 평화가 유지되면서 그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지 된다. 근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자는 거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이유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총계를 살펴보면 수출액에 매년 대략 100만 량의 결핍이 있다. 그 결핍은 금화로 상환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금화가 해외에 유출될 때에는 국내의 금화도 감소할 것이다. 제조 산물은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서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은 이것을 제조하고 혹은 이것을 타인에게 운송함으로써 나라 사람이 그 덕분에 금전을 얻어 의식주를 구입할 수 있다. 지금 호련히 전쟁을 개시한다면 국내의 장정들은 징집되어서 근면하게 일에 종사할 뜻이 없어지고 따라서 국내의 산물이 감소되며 또한 전함, 탄약, 총기, 군복 등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지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수출입의 비례에 큰 차이가 생겨서 국내의 피폐를 심히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네 번째 이유다. 산업화를 간신히 시작해서 이제부터 수출을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항상 수입이 훨씬 더 많다. 맨날 무역 적자다.
지금 무역 적자로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또 데리고 나가면 누가 일을 할 거며, 지금 시장 경제 얘기를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이래 갖고, 그래서 각자한테 먹을 것이 돌아오고 이러는 이 시장 경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인력을 빼돌려서 전쟁에 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외국의 관계를 논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대는 러시아와 영국이다. 러시아는 북방에 위치하며 군대를 보내 사할린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일거에 남정하려는 조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불쾌한 사변이 발생하여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다. 가령 당장에 그 결국에 이르러서 호련히 국가에 큰 우환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원래 우리나라에는 독립불패의 확연한 불가침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후일에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 군대를 일으켜 조선과 전쟁을 한다면 바로 율방지쟁과 같은 상태로 러시아는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깊이 주의할 점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5번째 이유다. 이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조선하고 전쟁을 일으켜봐라. 러시아가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분명히 조선 편을 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조선이 고마워갖고 러시아 편을 들 테니까 일본으로부터 지켜주면은.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관계가 나쁜데, 사할린을 점령, 이때까지는 아직 사할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일본이 문제가 되는 북방 사개 도서 문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본의 땅이었던 사할린을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에 그런 일까지 겪고 있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뭐 조선을 쳐들어간다고? 러시아는 당장 조선 편을 들고서 사할린 차지하고 홋카이도 차지하고 다 차지할 것인데 지금 전쟁 못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입니다. 아시아 대륙 중에서 영국은 특히 강성하며 여러 대륙의 식민지를 점유하고 국민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주둔하고 함대를 띄워 돌연히 뜻하지 않는 변에 대비하여 호시탐탐 아침에 고하면 저녁에 나타나는 기세가 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외채의 대부분은 영국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지금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는 재난이 발생하여 창고가 비어버리고 인민이 빈약해 빠져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국은 반드시 이를 구실로 삼아 결국에는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는 재난을 초래할 것이며 그 폐해는 말로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속히 국내의 산업을 일으켜 수출을 증가하여 부강의 길에 전념하여 부채를 상환할 것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로 현재의 급선무이며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6번째 이유이다. 러시아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라이벌인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지금 우리가 모든 돈을 빌린 게 다 영국으로부터 빌렸고, 우리가 전쟁까지 일으켜서 더 빛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려서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들어온다. 영국이 이집트를 그런 식으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힘도 빠지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따라서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깊어지면 영국이 지금 여태까지 전 세계 다니면서 식민지 만드는 걸 봐라. 우리 분명히 식민지 된다, 영국에.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구미 각국과 이미 체결한 조약은 본래 평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조약 대부분이 독립국의 체제를 잃은 것이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속박을 받고 있으며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그들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는 구실로 현재 육지에 병영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자신의 식민지를 보는 듯하다. 밖으로는 외국에 대해, 안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해 심히 부끄럽지 않은가. 또한 그 조약 개정의 시일이 이미 가까워져 있다. 나라의 대신은 심사숙고하여 그 속박을 풀고 독립국의 체제를 다하기 위한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과의 전쟁을 아직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7번째 이유다. 1852년에 개국을 하면서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관세를 마음대로 매길 수 없고 완전히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치외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군대를 지금 보내서 주둔을 시키고 있다. 일본에. 그러니까는 일본에도 도쿄 한복판에 영국 군대 막사가 있는 거고 프랑스 군대 막사가 있는 겁니다. 나가사키 이런 데 항에는 항상 외국 해군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국가가 아니다, 우리 아직도. 이런 거를 지금 다 재협상을 한다. 우리가 이와쿠라 사절단이 나갔던 이유도 이제 불평도 조약을 맺은 지 20년이 돼서 재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재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그랬는데,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체제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제도를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아예 주둔까지 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당장 우리 식민지로 만든다. 거기 우리 부채 같은 게 얼마냐. 분명히 이걸 미끼로 해서 우리를 식민화를 시킬 것이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고, 일본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본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 무역의 문제, 외교, 안보의 모든 문제, 국제정세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1870년대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모든 것을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정한론이 왜 불가한지 7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7가지 이유가 정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국내 사정, 국제 사정, 외교 안보 사정 이런 거를 쭉 들면서 지금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한 자체가 조선을 쳐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내가 또 들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정한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 앞에 그래서 이미 조선과의 전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을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바로 조선을 정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대해 논하겠다. 조선이 우리의 국령에 개의치 않으며 방만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그러나 지금 군대를 보내 이를 정벌하는 데 분명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특히 특명사절을 파견하여 그 접대의 태도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논의가 있다. 지금 조선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것과 미국의 사절에 대한 행동을 보면 그 접대가 좋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먼저 개전 준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때는 밖을 정벌하고 안을 지키는 군대를 적어도 10만 이상 모집해야 한다. 또한 그 사역에 수반되는 수만 명의 정민을 소집하여 탄약, 총기, 선함, 운송, 그 외 각종 막대한 비용에 대해 미리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1만 양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쟁으로 인해 즉시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액수는 이른 액수를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전쟁 기간이 길어짐에 있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어 혹은 전국을 점령하거나 혹은 화해를 맺어 배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수년간 항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요소를 지키면서 그들의 위약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전국을 점령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나라에 불평분자들이 많이 생겨 사방에서 늘 소란을 일으켜 국토를 보유하는 남은 날이 얼마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벌과 보호위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마도 조선 전국의 물품으로도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의 한두 사람의 관료의 약속이나 혹은 묵과에 의해서 조선 사건에 간섭하지 않음을 논하고 있지만 이를 확증하는 실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실증이 있다고 해도 양국 정부는 모략을 꾀해 틈을 타서 그 기세에 편승하여 돌연히 뜻하지 않는 재난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약속을 맺을 때 성명을 요구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막연히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고 있다. 졸지에 큰일을 행하는 것은 장래에 커다란 후회를 낳을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북방에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이미 종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재난을 일으키는 일이 실로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 조선의 땅을 침략하여 더욱 러시아와 인접해진다면 현재 국내의 형사를 보아 논한다면 실로 득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준비는 물론이고 뭐 10만을 양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후방에서 그거를 다 지원에 대한 수십만을 또 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 가서 전쟁을 이긴다 치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점령을 한다고? 그럼 상주시킨다고 군대를 거기에? 그럼 몇 명이나 상주시킬 거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거냐? 처음에 전쟁을 지더라도 뭐 게릴라전 일으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 언제까지 이게 갈 거냐? 결론이 언제 나느냐? 아무리 거기 가서 점령하라고 세금을 걷고 뭐 막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비용에 비해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러시아가 중국이 뭐 지금은 자기네가 뭐 아유 가만히 있을 거라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알게 뭐냐? 거기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갖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며칠이면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쳐들어갔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나토 개입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2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로부터 왕따돼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오쿠보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에 비해서 강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쿠보는 이미 이런 거를 다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조선이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분계를 참아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절에 의해 일어날 바를 살펴보면 지금 특명사절을 보내서 그 접대가 만일 방만하고 무례하다면 이를 이유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확연한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보를 하여 그 죄를 묻는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만일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채에 관련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른 일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인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며 기꺼이 사변을 일으켜 굳이 물러감과 나아감의 기세를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것은 실로 양해할 수 없는 점이며 따라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논의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다. 여러분, 푸틴 옆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가나에서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아마 지금 러시아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저런 정도의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은 있어야지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1870년대 19세기 중반에 일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10월 18일 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산조 사네토미 최고 대신이 어떡합니까? 양쪽에서 사이에서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쓰러지니까 그때에 곧바로 메이지 천황이 산조의 집에까지 갑니다. 문병을 천황이 직접 갑니다.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병세를 보고 의문도 하지만은 그 대신 곧바로 산조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와꾸라한테 시켜서 태정 대신에 서리 역할을 하라 그러라. 그러니까 산조 사네토미가 좌대신이었고 우대신이 이와꾸라였었던 거죠. 좌대신이 몸이 아프니까 우대신은 이제 그 자리를 메꾸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글쎄 메이지가 알았겠죠. 굳이 결정을 하라 그러면 이미 결정된 대로 사이고를 보내야 된다, 조선에 보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필이면 쓰러져 버리니까 이와꾸라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와꾸라는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고 오쿠보를 굳이 참의에 임명을 시켜서 이 정한론에 참여를 시켰던 바로 그 장본인한테 당신이 대신해서 태정 대신 서리를 맡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태정 대신 됐으니까 자기가 그저께 냈던 사표 있죠? 자기가 냈던 그리고 자기 동지들이 냈던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10월 22일 날 이제 정한론이 스톱되는 것 같으니까 사이고 이따각기 에또 곧또 이런 사람들이 이와꾸라를 찾아가서 원래 결정 내렸던 대로 하라고. 그렇지만 이와꾸라가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결국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세간론이 시작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마지막 정한론 회의가 열립니다. 이 그림에서도 그 당시에 그 격렬했던 격론의 장들이 당시에 여러 그림으로 생생히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회의에서 이와꾸라가 이제 자기가 태정대신 서리가 돼서 이런 거죠. 내가 내일 메이지 천황을 아련을 하고 지난번에
사이고를 조선의 특명정권 대사로 보내겠다고 내리셨던 결정을 번복하시라고 내가 건의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아예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또 신페이라는 저쪽 편이죠. 정한론파가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꿔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얘기를 천황께 어떻게 드리냐, 그 자체가 불충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와꾸라가 그럽니다. 아니다. 내 의견, 두 의견 다 같이 올려서 천황 보고 그 결정하시라고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 당대 최고의 검객으로 유명했던 기리노 도시아키가 그러니까 또 칼까지 뽑아갖고 이와꾸라한테 겨누면서 당장 그대로 정한론 한다.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이와꾸라가 딱 보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면서 반대를 끝까지 자기 그걸 지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한론을 지지하던 사이고부터 시작했던 모든 정한론 지지파들의 국내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가 결정을 하고서 천황의 재가까지 받고서 다 결정을 내려놨던 사람들이었는데 뒤늦게 돌아와서는 개입을 해서는 이거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표를 내고 전부 다 낙향을 합니다. 그렇게 회의가 결국은 사이고를 조선에 보내지 않는다. 정한은 조선 정벌은 안 한다라고 결정이 딱 나온 다음에 이와꾸라가 곧바로 천황한테 가서 메이지한테 가서 회의록을 보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내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 옥구보의 말대로 내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한은 지금 안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 재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우선 국력을 키워야 열강들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왕정복고를 이룬 지 4, 5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외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기 전 우선 일본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면서 옥구보가 7가지 정한을 하면 안 된 이유, 실제로 조선에 쳐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메이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한론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정한론은 이렇게 끝이 나고 옥구보가 이때부터 권력을 완전히 잡고 어떻게 하는, 자, 원래대로 외교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서 76년에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정벌해서 조선을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중국하고 했듯이 아니면 다른 서양 국가들하고 했듯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일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조선하고 일본이 사상 최초로 근대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룹니다. 일본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한론이 이렇게 73년에 끝나버리고 에또 신페이,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에또 신페이는 자기 고향 사가였던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사이고는 사츠마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사무라이 군대 철폐로 할 일 다 모든 걸 뺏긴 사무라이들이 에또 신페이하고 사이고한테 다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무라이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먼저 에또 신페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가의 난을 일으켜서 거기에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와 싸우다가 결국은 옥구보한테 그 평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또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참의로 있으면서 이와꾸라 사절단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엄청난 개혁을 통해 갖고 수백 개의 초등학교를 일본에 세우면서 일본 그 교육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와꾸라하고 옥구보하고 반대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사무라이들이 몰려드니까 사무라이들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참수를 당하고 그 목이 효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근대화도 했지만 자기 원칙에 충실했던 또 사무라이의 그 전형의 하나로서 기리는 그런 사람이 또 에또 신페이였고요. 이제 진짜는 이제 그 사이고 다카모리죠. 사이고가 메이지 정부를 세운 1등 공신.
1등 공신 3명 중에서 사실 무장으로서 최고의 공을 세웠던 그 사이고가 정부와의 내분 때문에 결국은 낙향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톰 크루즈가 만든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가 바로 이 사이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톰 크루즈가 찾아가는 그 주인공이 정한론 때문에 그때에 거기서 지구서 자기 고향에 낙향해 있는 그 외국 군인이 가갖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얘기가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고, 그 라스트 사무라이가 바로 사이고 닭가머리 보고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사무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고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츠마를 개혁을 시키고 군대를 기르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반란까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1877년에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서 일본이 막 조선하고의 모든 걸 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해에 결국은 사이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사츠마 반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서남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츠마가 서남쪽에 있으니까 세이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의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에서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오쿠보는 그 사이에 징병제를 통해서 서양식 군대 훈련, 집총 훈련과 모든 거를 다 훈련시키고 게틀린간 같은 자동 화기 같은 거를 다 동원을 해갖고는 자기 친구를 평정하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사츠마로. 그래서 가서 그 사무라이들이 칼차고 무서운 복장하고 오면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대 군대는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량이 사무라이만은 못할지 몰라도 그 훈련을 받은 근대 군대는 대단한 전통을 가진 사무라이 군대라도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패를 당하고 사이고 닭가머리도 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서남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근데 같은 해에 기도 다카요시가 오래 앓고 있던 그 신병이 있었는데 병으로 인해서 병사를 또 합니다. 전부 다 40살, 41살, 38살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쿠보는 그 다음에 요신 3걸 중에 자기가 남아서 내부 대신으로 해갖고 모든 거를 이제 다 외교고 뭐고 다 챙겨 나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이고에 충성하는 사무라이의 잔재들이 퇴청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던 오쿠보를 습격을 해서 오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1년 간격을 두고 사이고, 기도, 오쿠보, 유신 3걸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어렸고, 오쿠보, 기도, 사이고의 지도를 받았던 그 다음 세대, 특히 오쿠보가 제일 아꼈던 게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토가 그대로 오쿠보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오쿠보의 정책을 이어받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열어갑니다. 지방 간의 싸움이 아니었었습니다. 절대로 지방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오쿠보는 사츠마 출신이고 이토는 조슈 출신인데 그쪽한테 모든 걸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사이고가 죽잖아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사이고의 동생이 있습니다. 사이고 도시미치인데 이 사람은 해군의 최고로 대만 정벌하고 이럴 때 완전히 해군을 이끄는 메이지 정부의 핵심 요인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지방색 같은 거 갖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력 위주로 해갖고 그런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보이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 정한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지만 일본이 결국은 그 당시로서는 오쿠보가 독일의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독일에 가서 비즈마르크의 연설을 듣고 비즈마르크랑 얘기를 해보면서 비즈마르크가 오쿠보 보고 그럽니다. 프러시아라는 나라도 제일 조그맣고 제일 보잘것없고 높고 제일 촌스러운 뒤떨어진,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지방 중에서도 제일 뒤떨어진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쟁은 최소화하면서 외교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통일을 이뤄냈다. 그러니까 너희도 뒤늦게 시작하는 거지만 이렇게 따라오면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오쿠보, 지금 오쿠보 사진을 보시면요. 오쿠보가 수염 이렇게 길고 한 거 있죠? 그게 비스마르크의 수염입니다.
아예 비스마르크의 수염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동양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라는 거죠. 사이고 같은 사람은 그냥 쳐들어가서 옛날식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듯이 그냥 가서 부시고 하겠다라는 거를 오쿠보는 독일 가서 보고 유럽을 다 보고 와서는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근대 국가라는 이렇게 만들고 근대 국제 질서라는 건 전쟁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전부 다 나머지는 외교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형성을 해나가고 묶어놓고 이러면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평화롭게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 알아들은 오쿠보가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정한론으로 가느냐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인 조약을 통해서 가느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일본은 결과적으로는 오쿠보나 이와쿠라 같은 사람 때문에 조약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근대 국제 질서를 동아시아에 놓자, 그런 쪽으로 일본은 갑니다. 나중에 정한론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 건너가는 조선 사절들이요, 꼭 가서 이와쿠라를 만나겠다 그럽니다. 이와쿠라가 정한론을 막아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와쿠라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정한론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조선에서도 알았었던 거죠. 이와쿠라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이제 이랬다는 그 기록들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중화 질서, 화해 질서, 동아시아의 전통 국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중국하고 평등조약 맺고 조선하고 평화적인 방법, 물론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대안은 정한이었습니다. 조선 정벌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협정을 맺어갖고 개항을 시켜서 부산 제물포 원산을 열고, 그래서 교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근대 국제 정서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정한론이 보여주는 것은 전통적인 그 동북아 국제 질서가 있었는데, 중화 질서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사이고 같은 사람이 조선을 역시 말을 안 들으니까 정벌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전근대 봉건 체제, 봉건 국제 질서 속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선택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대 국가 질서는 뭡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역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역을 해야지 나라가 강해지는 거지, 전쟁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수많은 그 엄청난 자원 계속해서 팔면서 지난 2년을 저렇게 허비하지 않고 했었으면 얼마나 러시아가 부강해졌겠습니까? 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저게 우리 영토였었다, 우리의 고토였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갖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그걸 뺏어서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될 젊은이들 거기에 내보내갖고 식민지나 지키고 있게 하는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전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똑같은 일본의 사무라이였고 똑같은 지방에서 똑같은 시골에서 같이 자랐던 오쿠보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벌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쿠보가 7가지 이유를 쭉 나열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자유무역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극 강경을 해야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 거의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굴욕적인 것도 참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 기분 나쁘겠다고 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근대 국가의 강한 국가라는 것은 그런 무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함으로써 폼을 잡는 국가가 아니라 내실을 다져갖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목적이고, 그게 진정한 국가라는 거죠. 진정한 근대로 가느냐 아니면 봉건적인 것을 유지하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이었던 것이 바로 정한론이고, 그 면에 있어서는 근대로 가는 길을 주장했던 오쿠보, 이와쿠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통적인 질서를 여전히 희구했던 사이고를 이기고 일본을 더욱더 근대 방향으로 나가게 했던 그런 분기점이 바로 정한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한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정한론의 그 드라마틱했던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한론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갖고 있는 의미,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 근대화냐 봉건회로 가느냐의 그 길목에서 일어났던 그 논쟁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어떻게 근대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